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동아시아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어서 4단원 동서양의 문물 교류부터 해서 문화 파트까지 할 건데 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다음 시간 할 것 같고, 오늘은 도시의 발달과 그 다음에 유럽 간의, 그 다음에 동아시아와 유럽인들 간의 교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대는 16세기, 17세기, 우리가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8세기까지 틀어볼 거고, 일단 시대는 명나라를 지나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와 중국은, 그 다음에 청나라를 아예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가 되겠고, 일본은 에도 막부, 이 시기를 통해서 동서양의 문물교류는 어땠고, 그 다음에 도시 발달은 어땠으며 상공업의 발달 형태는 어땠는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동서양의 문물 교류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이미 명나라 시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크리스트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크리스트교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도착을 했고, 그 아시아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과 일본이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은 명나라 말기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청나라 시기에 활약했던 또 선교사가 있거든요. 크게 꼭 알아야 될 사람은 둘이가 있는데, 그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입니다. 자, 마테오 리치는 명나라 때 도착한 사람이고요. 명나라 때 마카오에 도착을 해서 예수회 출신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그 가톨릭교, 그 천주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천주교 교황의 명을 받아서 아시아로 가톨릭교를 전달하기 위해서, 포교하기 위해서 도착한 사람 가운데 가장 활약이 컸던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첫 번째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남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 하나 체크해두고, 그 지도 중 하나가 고려 망국 전도라는 이 세계 지도를 명나라 시기에 명나라에서 제작을 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마테오 리치는 고려 망국 전도라는 세계 지도 105페이지에 있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뿐만 아니라 기하학,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본은 수학과에서 보는 기하학의 가장 첫 번째 보는 교과서거든요. 텍스트라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한자로 같이 번역을 하고요, 중국어로. 그 다음에 그 천주실이라고 해서 이 천주교와 관련된 약간 성경 같은 뜻일까요? 그거를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한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시기가 명나라 말기 시기에 일단 이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명나라 때 활약을 했지만은 이 사람은 청나라 때까지도 활약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할 사람, 바로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샬이라는 사람을 하나 기억해 두고요. 이 사람은 주로 청나라 때 많이 활약했던 사람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하나 기억하면 좋냐? 이 사람은 역법, 달력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달력이 바로 시헌력이라는 달력을 중국 달력으로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하나 기억해 둘 사람이 바로 청나라 때 활약한 사람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흠천감은 뭐 하는 곳이냐면 천체기구를 만들고 천체기구를 통해서 별을 확인하는 곳이거든요. 역시 여기에도 참여를 해서 아담 샬의 그 서양 천문 기술을 또는 그 학문을 같이 연구를 해서 달력으로, 시헌력으로 이렇게 표현했더라. 이 시헌력은 우리나라 조선에도 들어오기도 해요. 조선 효종 때 아마 시헌력이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걸 쓰게 되고요. 이 시헌력 다음이 바로 갑오개혁 때, 을미개혁 때 이제 만들어지는 태양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헌력에서 태양력으로 바뀌는 게 1985년이죠. 이때 3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때 이제 시헌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태양력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비스트의 고려 전도라는 세계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카스티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명원이라는
이거는 그 청나라 황제가 지냈던 약간 별장이라고 할까요? 네, 정원이 있는데 이 원명원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중국식이 아니고요. 서양식 건물입니다. 나중에 중국이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시기 때 이때 이 원명원이 파괴됐거든요. 네, 서양 애들이 와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원명원을 파괴하고 약탈해 가는데 그 원명원 건물이 이때 카스틸리오네라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서양식 건물도 존재했다. 이거 선생님이 나중에 학교 오시면 네, 한번 그림으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명나라 말기 시기와 청나라 시기에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약을 했더라. 이런 사실을 하나 팩트로 알아두고 사람과 그 역할을 하나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중국에서는 서양 선교사들이 이렇게 활약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느냐? 꼭 그러진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바로 이 전례 문제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크리스트교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명절에 그 제사를 지내는 거에 대해서 교회나 또는 성당 다니는 분들이 약간 그걸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아무래도 귀신을 모신다. 조상신이 아니고 귀신을 모신다라는 점에서 제사라는 관념에 그 크리스토교는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선교사들이 꼭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이거는 귀신을 모시는 거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청나라나 명나라나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성리학적 기반이 가난한 나라인데 이 크리스토교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문제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크리스트교는 조상을 못 알아보는 종교라고 해서 크게 박해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포교가 자유롭지는 않았다라는 거.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에는 관심이 많았다. 신기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들의 물건은 받아들인 것 통해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 물건이 또는 문화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크리스트교는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전례 문제가 발전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104페이지 내용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볼 거는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106페이지 보시면 역시 일본과 서양에 대한 접촉이 나왔고, 이번 페이지에는 조선이 있는데요. 사실 조선은 그렇게 서양인들과 접촉이 많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 크리스트교 출신의 선교사들이 주로 활약했던 부분은 명말, 그 다음에 청나라 초기에, 청나라 시기에 이미 많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에도마쿠 시기에 사실 있었다.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일본은 나가사키에서 끝까지 거래했던 한 나라가 심지어 그게 네덜란드였더라.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팩트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내용이 지금 보겠지만은 간접적이에요. 한번 보시고요. 공식적이 아니고 대부분 비공식적입니다. 한번 내용 볼게요. 기록상에 제일 먼저 접촉한 사람은 이 사람도 표류한 사람이요. 네, 배가 부서져가지고 아무래도 네덜란드이니까 아무래도 밑에서 일본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중국으로 아니면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도 잡혔어요. 네, 벨테브레이라는 사람인데 심지어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도 하죠. 그래서 박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활약했던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벨테브레이가 존재를 하고요. 이 사람이 살고 나서 30년 뒤에 동인도 회사 출신인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가서 이 벨테브레이랑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동시에. 그래서 벨테브레이가 이렇게 번역을 해주죠. 선생님 알기로는 이 하멜이라는 사람은 도망을 치거든요. 그때 아마 벨테브레이한테 같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권유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벨테브레이는 이미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벼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직책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직책이 있고 돈을 받고 이미 결혼도 있고 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거고, 하멜은 너무나 척박한 그런 대우 속에서 도망을 다시 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으로 탈출을 하게 되고 다시 네덜란드로 가세요. 하멜 표류기라는 이 내용을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얘기를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인 얘기들만 간직하죠. 그러면 아까 설명 얘기했던 거 간접적인 방향은 뭐였냐?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바로 북학파, 바로 실학자들입니다. 실학자들은 서양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과학기술이 생각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미 이해를 했기 때문에 특히 실학파들 가운데 중상학파, 그들 가운데도 이 북학파, 북쪽에 있는 학문을 배우자 그 학문은 바로 청나라 학문이거든요. 청나라를 다녀와서는 눈이 다 집어진 거죠. 그래서 배울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요, 여러 명 있지만 북학파 실학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한 명 기억해 볼게요. 바로 홍대용이란 사람. 천안 출신의 이 홍대용, 천안 사람이죠. 그래서 홍대용 박물관 병천에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래서 그 홍대용은 결국에는 연행사절단으로, 결국엔 연행사거든요. 연행사는 그 북경에 있는 그 연행, 황제를 모시러 가는 그 인사하러 가는 길에 따라간 겁니다. 거기 가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흠청감, 천문 기술을 배우는 청나라의 기관을 찾아본 거죠. 거기서 아주 많은 것을 배웁니다. 거기서 책을 하나 쓰는데요. 돌아와서요. 그 책 이름이 의산문답이라고 해서요. 홍대용 가운데 과학기술 책은 아마 의산문답이 전부일 거예요. 의산문답은 말 그대로 문답,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한 건데 거기 안에 지구 자전설과 지구가 둥글다는 구형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양 과학기술에 대한 홍대용의 생각이 의산문답에 적혀 있더라. 선생님이 알기로는 지구 자전설은 아마 최초였던 것 같아요. 동아시아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과학기술자, 이걸 수용하자라는 북학파 실학자들은 서양 문물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간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만난 게 아니고 중국 가서, 청나라 가서 만난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소현세자가 그 인조 반정에, 그 인조에 바로 인조 반정의 인조가 왕이 되고 그 인조의 첫 번째 아들 세자가 바로 소현세자입니다. 이 세자가 왜 청나라 갔냐? 잡혔죠. 뭐 때문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네, 병자호란의 조건이 항복을 했잖아요. 그 조건이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약간 인질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소현세자, 두 번째가 복림대군이죠. 그 소현세자가 누굴 만난다? 아담 샤를 만나서요. 지구의 약간 지구본 같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크리스트 교리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담 샬이 아담 샬이 준 이걸 가지고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조선 들어와서 인조를 만났는데 인조가 청나라에서 보고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느냐라고 해서 약간 박대를 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청나라에 있던 복림대군을 들어와서 복림대군을 왕으로 세우죠. 그 사람이 바로 조선 효정입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소현세자가 아담 샬을 만났을 때 아담 샬이 당신은 되게 스마트하고 뛰어난 세자인 것 같다. 조선엔 되게 훌륭한 왕이 된 것 같다라면서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는 거. 아무튼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봤을 때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 전부 다 없진 않았다라는 것을 북학파 실학자를 통해서 봤고 소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지도가 있었다. 그게 아까 봤던 명나라 말기에 만든 마테오 리치의 곤염만국 전도도 들어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지리서요. 이거는 알렌이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쓴 그 한문으로 쓴 지리서인데요. 세계 지리서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리, 아프리카의 지리, 아시아의 지리를 쓴 지리서인데요. 이 직방외기라는 책도 역시 유입이 돼서 조선인들도 많이 깨우치려고 했으나 발전은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그럼 이제 보실 거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일본을 보면 되겠죠. 일본을 보시면 106페이지 일본의 서양을 접촉했던 사람은 누구있냐? 한 명 기억해 둘게요. 바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에스파냐, 스페인 출신이고 이 역시 예수회 출신이에요. 예수회는 아까 얘기했지만 교황이 나가서 가톨릭을 전파하라라고 했던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회 선교사인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바로 아시아 가운데 일본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본 이 규슈 지역에서 크리스트교를 포교를 합니다. 규슈 지역이 왜 처음 들어왔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서양 애들이 왔다 갔다 했던 일본의 지역이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나가사키가 바로 규슈의 핵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규슈 지역을 통해서 크리스트교 포교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크리스트교가 너무 빨리 그 확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도 막부가 약간 불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세력이 진출을 너무나 검려한 에도 막부.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에도 막부의 가장 기본적인 외교정책 방향은
문을 여는 게 오픈이 아니고 닫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쇄국정책 하나 기억해두라 그랬죠.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금교령, 크리스트교를 믿으면 박해한다라는 이 법을 내리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죽였어요. 신자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 결국엔 누구만 그러면 일본에 들어올 수 있냐? 쇄국정책 가운데 그걸 뚫은 한 나라가 바로 나가사키 데지마 섬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더라 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전에 있었던 포르투갈, 에스파냐는 이런 거래를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여하튼 간에 이 크리스트교 금교령 이후에 에도막부는 확실하게 문을 닫고요. 그 문 닫는 가운데 또 거래를 하게 된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다라는 거 하나 팩트로 알아둘게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 서양에 전해진 동아시아 문물은 한번 이거는 그거죠. 오히려 서양이랑 동아시아가 거래를 하면서 동아시아의 물건이, 동아시아의 문화가 서양에 전달돼서 서양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 미술이 있는데요. 나중에 배울 건데 이걸 우키요에라고 하는데, 우키요에가 나중에 그 서양 인상파 화가 있잖아요. 그림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문화 그림 시간에 우키요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걸 그대로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고흐라는, 반고흐라는 너무 유명한 그 화가가 이 우키요에에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미술도 전달되기도 하더라. 명나라와 이 물건들은 뭐 서양에서 너무나도 인기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너무나 많은 인기를 얻으니까 너무 많은 유럽의 은이 중국으로 들어가더라. 결국엔 무슨 전쟁? 아편 전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네, 이런 거 있고요. 사실 조선은 서양과 거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죠. 간접적, 비공식적.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서 많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신 게 106페이지, 107페이지까지 내용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세요. 우리는 3단원 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잠깐만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